어제는 새로운 대왕매가 등장했습니다. 블라드 총재가 아니라 올해는 이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새롭게 등장한 대왕매의 이름은 자, 어제 다우는 0.4%, 나스닥은 0.7%, 그리고 S&P는 0.75% 상승했습니다. 장 막판에 그래도 좀 상승하면서 그래도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제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요. 테슬라가 5%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4%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업종도 크게 하락했죠.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먼저 트리거를 준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먼저 오르고 얘네들이 오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어제 매크로 변수들 빠르게 정리하겠는데요. 우선 유가가 이틀 동안 10%나 하락했습니다. 80불에서 73불까지 이틀 만에 경기 침체를 한 번에 반영하는 모습이네요. 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는 고점 대비 무려 81%나 하락한 수준입니다. 350 수준에서 이게 뭡니까? 65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유럽이 정말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10년물 금리는 8bp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환율 시장은 달러는 소폭 약세였는데 엔화는 더 약세를 보이면서 무려 1.2%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132.5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왕매가 나타났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일본 이야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어제 나온 ISM 제조업 지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대왕매입니다. 닐 카시카리라는 분이고요.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5.4%요? 5.4%를 질렀습니다. 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5.4%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고요. 현재 4.2% 대비해서 무려 1%나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인플레가 완화 중이긴 하지만 확신하기엔 이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금융기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과 연준의 생각의 괴리인데요. 이게 과연 누가 맞을 것이냐의 싸움에서는 결국은 경기 침체가 얼마나 세게 올 것이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세게 잡힐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은 23개의 대형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더니 응답자의 66%가 경기 침체를 겪어야 말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유는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 빠르게 금리를 올린 영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1분기는 금리 인상, 2분기는 스톱, 3, 4분기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역시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FOMC의 다플랫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왕매도 출연했지만 어제는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됐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의원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선은 연준 의사록에서는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인플레를 잡겠다는 우리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 야, 니네들 니 맘대로 생각하지 마 라는 얘기죠. 그리고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것 때문에 시장이 랠리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은 너무 노골적으로 시장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우리가 기껏 이렇게 금리 인상해 놓은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빈센트가 만든 새로운 유튜브 채널이죠. 여기서 FOMC 구성 요원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만 내용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애니메이션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FOMC 회의에 대해서 그리고 FOMC 구성원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제가 밑에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비빔밥처럼 섞여 있다. 야, 이런 표현도 참 아주 재밌게 표현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어제 이제 제임스 블라드, 로레타 메스터, 에스터 조지, 수전 콜린스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올해부터는 이제 이분들이 투표를 안 하세요. 작년에 제일 유명했던 제임스 블라드 이분이 이제 투표를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나마 연준의 성향 자체가
매파에서 비둘기로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이사회 7명, 뉴욕연은 총재 1명, 지역연은 총재 4명 해서 12명이 투표를 하는데 이분들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이분이 다시 내가 이제 대왕이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이야기는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 매도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거의 매일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일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1월 18일에 BOJ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BOJ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가 시장의 관심입니다. 일본 국채를 엄청난 속도로 매도 중인데 거의 2005년 이후로 최대 매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결국 이걸 매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BOJ 통화정책 바꿀 거야 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결국 국채 매입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지금 이미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50% 이상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국채 매도가 2022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한 10번째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수합시장에서는 금리가 0.8% 이상 올라갈 거라고 지금 베팅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죠.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일단은 예상치가 48.5였는데 48.4가 나오면서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ISM 제조업지수와 S&P 500의 수익률을 보면요. 저점에서 50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ISM 제조업지수가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에서 50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반대로 50에서 저점으로 가는 지금 여기서 1로 가는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어쨌든 ISM 제조업지수가 아직은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쪽으로 옮겨갈 텐데 그러면 주가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ISM 제조업지수가 바닥을 찍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지수였고요. 가격지수는 39.4가 나왔는데 이전에 43이었다는 걸 감안하고 예상치도 42.6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고 이 그림처럼 가격지수는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약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신규 주문이나 생산 전부 다 약세였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였는데 고용지표만 빼고였습니다. 어제 나왔던 지표 중에 미국의 고용 졸트 이제 구인자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상치가 1,000만 명이었는데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번 미국 고용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빠르게 올라가는 반면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천천히 올라간다.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다. 어제는 심지어 리치세션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있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UBS에서 회사의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아주르가 빠른 속도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크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산업의 성숙도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겠냐 이게 너무 많이 성장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이 저렴하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챗 GPT가 MS 검색 엔진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마법 솔루션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거 들어간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맨하탄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작년 4분기 부동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5% 하락했는데요. 완만한 하락을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하탄의 집값은 지난 10개 분기 동안 하락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 반전할 정도로 미국의 주택시장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국내 주식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긴 밑꼬리가 달리더니 어제는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PDF 전자책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책이긴 책인데 제가 이거를 밑줄을 쳐가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과 강의의 어떤 중간 정도 되는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 아무리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소화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직접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제가 말하는 걸 들으셔도 충분히 이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에 있었던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영상도 만들고 설명을 했는데 그 영상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500개가 넘더라고요. 그 영상을 다 보실 수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축약해서 엑기스만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고민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도 꼭 생존하시고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